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5세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하지만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이 풍부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 제 아들은 정반대였어요. 아들이 태어난 날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신기할 정도로 잘 울지 않았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아이고 우리 애는 하루 종일 울어대서 정신이 없다라고 할 때 저는 속으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얌전하지? 라고 의아해했어요.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도 감정 표현이 적고 혼자서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자폐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병원도 찾아가 봤고 검사도 받았지만 의사는 아드님은 그냥 조금 조용하고 이성적인 아이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똑똑하다는 말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엄마로서 아들이 저와 교감하고 감정을 나누길 바랐는데 아들은 마치 작은 어른처럼 감정의 결이 달랐거든요. 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학교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선생님들은 이 아이는 정말 비범하다라고 입을 모았죠. 하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친구가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노는 건 시간 낭비야. 그 시간에 공부를 하나 더 하거나 책을 읽는 게 더 나아. 이 말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의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친구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제 아들은 도서관에서 두꺼운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어쩌겠어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들은 혼자 지내는 걸 더 편안하게 여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아, 그래도 친구들이랑 어울려야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세상이야. 라고 조언했지만 아들은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목표로 삼았고 모든 시험에서 만점을 받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1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면서 올 만점을 받은 학생은 처음입니다. 라며 감탄했을 정도입니다. 아들은 목표했던 서울대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아들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다녔습니다. 교수님 말씀에도 틀린 게 많아요.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의문이 들어서 손을 들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아들의 말에서 저는 외로움 대신 자부심이 묻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였어요. 졸업 후 아들은 대기업 증권사에 들어갔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고 회사에서는 아들을 미래의 CEO감이라고까지 평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엄마, 회사라는 곳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실적으로 증명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술자리를 챙기고 인맥을 쌓으라고 하네요. 참 비효율적이에요. 아들의 불만을 들으며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까 싶었습니다. 아들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길을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이었고 치료제가 없다는 말에 절망했습니다.
그나마 스위스에서 만든 한 달에 300만 원짜리 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전세금을 빼고 월세로 이사를 가면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바빠서 엄마를 챙길 시간이 없어. 일단 내 투자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은 못 도와줘요. 엄마 삶은 엄마가 알아서 해야지. 아들의 차가운 말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어머니가 병에 걸렸는데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나요? 그 순간 아들은 저에게 자식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기대를 적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고 아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이런 결심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몸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건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길을 걷다가 아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는 사람이 부축해줘서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말초신경병증이라는 병명을 들었습니다.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제대로 걷기 힘들어진다는 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확실한 치료법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나마 희망이었던 건 스위스에서 개발된 한 약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증상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다는데 문제는 한 달에 약값만 3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전세집을 정리하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돈으로 치료를 시작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그저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바빠서 엄마.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일단 내가 투자할 계획이 있어서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못 도와줘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병에 걸렸다는데 그게 할 말이야?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엄마 몸은 엄마가 챙기셔야죠. 저도 제 삶이 바빠요. 그 말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병원비가 없어서 월세로 이사까지 했다고 하면 보통은 어떻게든 돕겠다고 나서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제 아들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마음을 접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챙긴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 결심이 무색하게도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등산이나 한번 가요. 가을인데.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아들이 갑자기 등산을 가자고 하다니. 게다가 저는 걷는 것조차 힘든데 말입니다. 아들아, 엄마는 몸이 아파서 등산은 무리야. 그냥 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들은 꼭 산에 가야 한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결국 저는 아들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함께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를수록 다리가 떨리고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는 힘이 들어서 앉아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를 보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제 인생에서 짐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삶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투자금도 필요하고 솔직히 엄마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순간 저는 아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절벽 쪽으로 저를 밀어버린 겁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등산을 하던 사람이 저를 발견해 신고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저는 여러 군데 골절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5개월을 병원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을 찾았을 때 저는 눈만 깜빡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아들이 저를 절벽에서 밀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경찰에 말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솔직히 엄마가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니 아들은 제 산소 호흡기를 조용히 떼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온 힘을 다해 눈을 부릅뜨고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다행히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아들을 제지했고 그제야 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경찰에 신고했고 아들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산 정상에서 찍힌 CCTV와 절벽 근처에서 발견된 아들의 지문 덕분에 결국 자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마음 한편이 쓰렸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저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여전히 담담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어쩐지 후회와 자책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법정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한결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제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종종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피보다 진한 것이 용서이고 이해이며 서로를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나락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책임감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들이 미웠습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절벽에서 떨어져 병원에 누워있던 5개월 동안 아들은 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저를 살리기 위해 애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덜 서운했을 텐데 그는 병실에 누워있는 저를 향해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아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혼자였고 감정 표현이 서툰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성과와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 아들이 그렇게 자라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교도소로 이송되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들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널 용서할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용서는 결코 아들의 잘못을 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사건 이후로 저는 아들의 흔적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사용했던 방을 정리하고 그가 남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에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들이 제 곁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약값을 벌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했고 동네에서 틈틈이 봉사활동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이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다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매일 아침 작은 공원을 산책하며 몸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아들을 용서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저도 가끔은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용서를 선택한 이유는 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 제 마음을 좀먹고 제 삶을 갉아먹을 뿐이니까요. 이 사건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도 삶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주었기에 아들은 자립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결국 그것이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에서 저는 아들에게 기대기보다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서 보낸 첫 편지가 도착했을 때 저는 오랫동안 그 편지를 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편지를 읽어보니 아들은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출소했을 때 이 편지를 다시 보여주며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함께 이야기할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아들이 없는 집은 적막하지만 저는 이 적막함 속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작은 기쁨을 느끼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삶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아들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저는 멀리서나마 아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같은 경험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를 실망시키는 일은 많지만 그 실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남은 생을 평온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삶은 아쉽지만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는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